계획만 세우고 정말 실행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진짜 이 주제가 핫하긴 핫한가 봐요. 여러분이 계속 실행을 되게 잘하고 싶어요. 이게 계속 도착을 하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계획은 막 기깔나게 세웠어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전히 못해. 이럴 때가 또 좌절스럽잖아요. 가만히 저를 좀 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도 못했었나. 다이어리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막 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자. 도피수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고 나서 더 힘들어졌으니까 더 무거워하고 난 인간이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이러면서 자책을 하고 돌고 도는 거예요. 혹시나 이 영상을 켜신 분들도 나 할 일 많은데 왜 오늘도 잤지? 나 할 일 많은데 왜 또 밀어놨지?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어쩌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애써 회피를 하자. 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현상을 겪는 걸 수 있거든요. 생각을 좀 해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요. 그 계획들이 나한테 너무 거창하게 느껴져서 무게가 막 가득 찬 거예요. 시험 기간 아니면 막 중요한 프로젝트 앞두고 동시에 여러 가지 데드라인들이 막 다가오고 있을 때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때인데 내가 너무 마음이 눌리니까 몰라 잠깐만 쉬었다 가자 힘들다 막 이러면서 미루고 왜 이러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가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더 커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고민을 하다가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의 영상을 좀 찾아보게 됐어요. 거기에서 딱 해안을 좀 얻었는데 우리 머릿속에도 짐이라는 게 있대요. 인지적인 로드라고 하는데 무게가 정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달아지는 거예요. 눌리는 거죠. 추에 막 눌리듯이. 눌려가지고 KO당해서 자는 거야. 또는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짐을 좀 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을 덜어내는 방법도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심리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제가 좀 해결을 해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려볼게요. 물리적인 짐을 좀 더는 방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 중에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 거를 주변에 좀 부탁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메일도 보내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애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일도 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동시에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들 중에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설거지는 남편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애를 데리러 가는 거 동생한테 좀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들 중에 좀 쉬운 것들을 내가 빨리 해치우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그러면 짐이 덜어졌기 때문에 난 이것만 남았어 하니까 집중할 수 있는 멘탈이 딱 정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 무게들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 이거 사실 해낼 수 있어야 못하겠는 마음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가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면서 물리적으로도 시간표가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계획을 막 세워놨는데 내가 실행력을 올리고 싶은데 못한다. 저는 좀 두 가지 장치를 좀 두는 편이에요. 하나는 마감을 정확하게 설정해요. 밀릴 수 있는 마감 라인 말고요. 이거 밀리면 진짜 안 되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땡겨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계획은 세웠는데 언제까지 하기로 하자 이게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깨면 습관적으로 오늘은 뭐 해야 되지? 이걸 적어요. 적다 보면 많으면 17가지, 18가지 적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꽤나 많은 것들이 기한 없이더라고요. 마감 기한이 없기 때문에 밀린 그것들은 다 마음의 부채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양보하고 싶지 않은 계획이 있다면요. 마감을 좀 세우세요. 시작과 끝. 내가 이상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진짜 해낸 것의 갭. 그 차이만큼이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주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반드시 해내는 것. 이거 훈련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나는 이거 진짜 나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요. 내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부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요.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그들에게 멱살을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멱살이 잡혔잖아요. 그럼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그때부터 내 신뢰가 망가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 못 만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못 어울리는 거니까 약속 안 지키는 건 아예 생각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을 내가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운동을 잘 가르치고 운동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누군가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든 그 클럽으로 들어가든 벌금이 있는 환경 속에 밀어 넣어요.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반드시 나가서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안 하던 SNS를 하고 싶어졌어.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들 모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서로 올리기로 약속을 해요. 또는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서로가 피해가 안 가면 그냥 나만 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안 하는 게 병목이 되는 환경을 딱 세팅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도미노로 일을 하기로 하는 거야. 내가 콘티를 짜면 다음 사람이 촬영을 하기로 했고 촬영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편집을 하는 건데 내가 안 하면 이 뒤에 사람들이 다 밀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이런 식으로 체인을 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체 체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환경을 담당하겠다고 하고 내가 빵꾸를 내는 순간 모두가 망가지기 때문에 책임이 커지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더 좋은 점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실행력을 높이고 싶고 나는 계획을 세운 걸 꼭 지키고 싶고 그리고 궁극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수준 높은 성장을 하고 싶고 탁월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 머릿속에 있는 심리적인 무게를 점검해서 덜어낼 수 있는 거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덜어낸다. 두 번째, 마감 기한 설정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만 계획표에 넣는다. 그리고 지키고 해내고 요거 관성으로 만든다. 그게 된 다음에 다음 계획을 받아들인다. 세 번째, 그래도 나 혼자는 나를 못 믿겠다. 팀을 만든다. 그 팀을 만들 때 나보다 약한 애들로 만들지 마요. 다 같이 그냥 술 마시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보다 독한 악바리들로 팀을 구성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걔네들은 하는데 나는 못하는 환경, 즉 내가 못한 거가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우수한 사람들의 벨트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아예 한 역할을 담당하고 내가 일을 안 하면 이 일이 망가지는 환경을 세팅해서 그 프로젝트 전체가 그냥 되게 만드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미친 실행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계획이 자꾸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매해 일어나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가 바뀌죠. 트렌드 코리아 다음 해로 2024년에 대한 트렌드가 발표가 됐을 때에는 우리가 안 살아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낸 다음에는 정말 그 일이 벌어졌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2023년 12월에 2022년에 예측했었던 일은 어떻게 됐고 2023년에 예측했었던 일은 어떻게 됐는지를 거꾸로 보면서 재미있게 관찰하고 있던 중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었지만 저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밀접한 주제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는 2022년에 발표가 되었었던 라이크 커머스라고 하는 트렌드랑 요번 2024년에 예상하고 계시는 디토 소비라는 것을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022년에 이것이 유행할 거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움직인 사람은 돈 많이 벌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내가 만약 라이크 커머스라는 용어조차 들은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번 영상 잘 들으시고 2024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디토 소비에 대해서도 알아차리고 준비하고 여러분도 기회를 가져가시는 준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발표가 됐었던 많은 트렌드들 중에 하나가 라이크 커머스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라이크, 좋아한다, 커머스, 소비한다, 좋아하니까 사는 현상,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다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언니가 이 제품이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봐요. 근데 진짜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언니가 뭘 또 좋다고 하는지를 보게 되는 현상, 라이크 커머스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무수히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시장을 리딩했던 본격적인 시기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억대 매출을 하는 수강생을 연속 배출한 오운환, 이러한 수식어가 저한테 붙었는데 우리 안에 라이크 커머스를 기반으로 정말 한 회의 억 또는 여러 달 동안 억 아니면 한 달 동안 몇 억 하는 사례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육아하는 엄마들과 함께 책을 뭘 봐야 될지 교구를 뭘 사야 될지 그 책과 교구를 샀다면 어디에다가 진열을 하고 집에서 즐겨야 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라이크 커머스 기반으로 팔로워분들께 판매를 하고 계시죠. 한 번 판매하시면 2점 몇 억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달 집계를 내보면 그것이 7억 8억 되는 그런 매출 증가를 계속해서 경험해 왔고요. 놀라운 것은 이분의 마켓이 생긴 것 자체가, 이분의 인스타그램이 생긴 것 자체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부터 이렇게 활발한 마켓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스키장에 가서 어떻게 스키를 태워볼까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볼까를 결정할 때 미리 예약하고 찾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 달 매출이 1억이 넘는 현상이 3개월 넘게 연속적으로 지난 겨울에 이루어내셨고요. 이번 겨울에는 지난 겨울보다 성적표가 또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좋아진 상황 가운데 있으신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단정한 살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이가 셋이지만 나는 어떻게 심플한 이 일상을 계속 잘 가꾸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고 있고 리빙템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들 정리하는 거, 매트 깔아
팔아주는 거, 이런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팔리고 있는 모습이 공고로 봤을 때에도 몇 억 단위고요. 쿠팡 파트너스로 봤을 때에도 한 달 동안 정산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세 가지 사례만 들더라도요, 여러분, 굉장히 다른 얘기지만요, 좋아하기 때문에 산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건 거죠. 내가 지금 판매하는 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나의 컨텐츠를 통해서 SN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내보냈더니 우리의 소비자분들과 가망 고객들이 나의 컨텐츠를 보고 당신이 참 좋아요 라고 느끼면 다른 데 안 가고 여러분들께 물건을 사고 있는 이 소비의 트렌드는 2022년부터 강하게 예견된 바가 있었고 이 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건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러면 2년 전에 벌써 예견된 거를 지금 배우는 건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2024년에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요번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디토 소비입니다. 소비자들은 머리가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상, 나와 가치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대상이 결정해주면 따른다. 근데 그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다? 이 대상이 나에게 그동안 준 컨텐츠의 내용이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도요, 그 인플루언서가 여러분과 연결이 되는 것은 컨텐츠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냥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 플랫폼에 있는 스토리와 그 플랫폼에서 나를 설득하는 메시지, 즉 컨텐츠가 내가 동의가 될 때 우리가 주저없이 디토 소비를 한다는 건 거죠. 그럼 우린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으면 사고 따라 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미리 준비된 컨텐츠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이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판매하는 제품, 여러분이 판매하는 서비스,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제품으로, 단순히 서비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비자와 만날 이야기거리를 준비하시고 프로세스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진심, 가치관, 취향, 여러분의 생각, 배려, 공감,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 표현하고 계신지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다, 어렵다 라고 느끼신다면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주저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모바일로 넘어갈 때 내가 오프라인에 머물렀더니 누군가는 모바일 땅으로 넘어가서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나는 근데 왜 저걸 안 했지? 라고 하는 후회가 한번 지나갔다면요, 요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가 백화점에 가야만 물건을 사고 올리브영에 가야만 물건을 사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됐어요. 이제 우리는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영상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제품에 대한 리뷰, 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친절한 설명,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확신에 찬 얼굴, 이런 것만으로 여러분이 의사결정 빨리빨리 내리고 소비를 빨리빨리 하는 트렌드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께 이미 너무나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린 바가 있고, 그것을 따라 하시고 2022년, 2023년 무지막지하게 많이 번 분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펼쳐져 있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노하우를 함께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있는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만큼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또 같이 컨텐츠 연구하시고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토론하면서 여러분 디토 소비를 이끄시는 주역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세포 같을 수 있겠지만 이 세포가 번식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여러분 꿈꾸시는, 여러분 원하시는 사이즈의 사업으로 확장도 될 수 있는 만큼 이 세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분열이 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라이크 커머스, 그리고 앞에 있는 오콘목달, 인플루언서 과정 모두 다 즐기면서 공부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요번 펀딩에 강의 상품이 다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해부터 해야 되겠죠? 그게 1탄이고요. 내가 온라인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더니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 가능하겠는데? 그러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 거지? 그게 2탄이고요. 인플루언서가 되었다면 돈을 버는 방법이 정말 많아지는구나, 파이프라인이 이렇게나 다양한 거였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발견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확장 가능성이 좋은 커머스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부분을 제가 먼저 경험했고 여러분들께 전수하면서 전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한 만큼 3탄에서는 어떻게 디토 소비를 리딩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라이크 커머스의 강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충분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3탄의 내용들을 2024년에는 많은 목표 달성 축하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인플루언서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가 지금 벌써 한 8,0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정말 계속 관심이 있어요. 이제는 대학 교수님들까지 수업 시간에 인플루언서 비즈니스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을 대학교 강단에서 할 정도로, 몇 년 전에는 뭐야 이 신기루 같은 현상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이건 명백히 새로운 산업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기업들도 개인들도 모두가 다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박찬호 선수를 만났을 때 박찬호 선수가 만나자마자 퀴즈를 하나 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중국의 왕홍을 만났는데 그녀가 1년 동안 커머스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얼마인지를 예상할 수 있겠냐 라고 퀴즈를 내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저희 모두가 각각 의견을 드렸거든요. 정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려 1년 동안 20조의 매출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천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가 이야기가 나누어지니까 세간의 관심사는 도대체 뭘로 버는 거냐, 나도 벌 수 있는 거냐, 저게 미래 준비할 가치가 있는 직업인 건 거냐. 만약에 우리 애들이 인플루언서를 하겠다고 아기 때부터 엄마 나 인플루언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걸 밀어줘야 되는 거냐 말려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현장에서 좀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수입 파이프라인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있는지, 저는 어떤 것들을 경험해봤고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또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전수한 다음에 그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기까지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방식, 저는 애드센스, 애드포스트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유튜버가 광고 수익으로 되게 돈을 많이 벌었대,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애드포스트만 해도 돈을 번대,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광고가 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 억 단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크리에이터들 수입 공개합니다 막 이런 영상들 여러분 보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애드포스트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게 치킨값처럼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버는 분부터 애드포스트로 한 달에 몇천 벌었어요 하는 사람까지, 그 레인지는 어떤 영역이든 굉장히 작은 금액부터 우와 그렇게 많이 벌어 하는 금액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시면 좋겠냐면은 사업 같은 걸로 보시면 좋겠어요. 강시혁님은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큰 규모로 하는 거고, 동네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훨씬 작게 하는 것처럼 인플루언서도 사실은 사업한다 라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자그마하게 하시는 분부터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시는 분까지 다양하게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흔하다고 하는 애드센스, 애드포스트조차도 굉장히 구간이 넓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드리는 대화를 좀 하고 싶은 거가, 인플루언서는 사진으로 돈 버는 거 아니냐, 사진 한 장당 얼마다, 그게 인플루언서의 수입이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블랙핑크 사진 한 장에 얼마냐 라고 했을 때는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긴 해요. 그러면 사진으로만, 애드센스로만 돈을 버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외에도 요즘 릴스 플레이가 꽤 쏠쏠해요. 제가 최근에 릴스 플레이 보너스를 정산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정산된 금액들을 합쳐보니까 저는 릴스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터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은 넘었더라고요. 요 몇 달 사이에. 그런 식으로 릴스 플레이 보너스나 숏폼을 잘 만든 거에 대해서 돈을 주고 있는 문화가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컨텐츠가 떠 있는데 그걸 보고 들어가서 쿠팡의 링크를 터치했더니 그때부터 발생한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쉐어받는 부분, 이 부분도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은 일주일 사이에 520만 원을 정산받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제가 마스크를 리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3달 정도 쿠팡 파트너스가 들어온 돈이 노트북 한 대 가격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도 사실은 그렇게 몇백만 원부터 기업화 시켜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까지도 다양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진행하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기업들과 연결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본인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SNS에서 어떻게 노출되고 어떻게 인지될지에 대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인플루언서들과 전략적인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예 예산과 전략을 갖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태핑을 할 때에 여러분들 한
제품만 태핑하는 게 아니라 제품 하나가 나왔는데 인플루언서 10명이 붙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 사람들한테 원고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주기로 하자. 책정이 딱 되거든요. 그럼 제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또 방송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업들과 함께하는 모바일 라이브로 가서 진행을 하게 된다거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방송 속에 들어가서 패널로 참여를 하게 된다거나 그들과 콜라보로 어떤 유튜브를 촬영하게 돼서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거나 광고를 제작한 거에 대한 브랜디드 컨텐츠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건 거죠. 이러한 모든 가능성들이 가능하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값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테이블로 좀 존재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MCN과 계약을 해서 일을 했었던 기간이 유튜브 기준으로도 있었고 레어케어 기준으로도 있었고 최근에도 지금 오콘목달을 하는 것이 사일런트 서비스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여러분들과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그 요율표라는 게 존재를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사실 컨피덴셜로 많이 숨겨져 있긴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러한 식으로 돈을 벌게 되는 또 파이프라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굵직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은요, 뭐니 해도 커머스입니다. 커머스는요, 여러분, 공동구매 한 번 진행했더니 몇 억이 팔렸다. 그래서 내가 정산을 받았더니 몇 천만 원이다. 이런 거는 우리 수강생 커뮤니티에서도 올라오고 있는 내용인 건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래죠. 어떻게 며칠 상간에 몇 천을 벌 수가 있는 거냐라고 하고 놀래지만 생각해보면 그 제품이 한 해 동안 팔리는 매출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금액일 수도 있는 건 거예요. 한 예로 제가 팔았던 쿠션 하나가 한 해 동안 몇 천억이 팔리는 쿠션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제 계정에서 몇 천만 원이 팔렸다고 한다고 해서 그 브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이벤트는 굉장히 작은 이벤트였을 수 있는 건 거죠. 홈쇼핑에서 벌어지는 수십억의 매출이 요즘에는 인플루언서 계정으로 넘어와 있는 형태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몇 시간을 팔았더니 몇 억을 팔았대, 며칠을 팔았더니 몇십억을 팔았대 하는 그런 대형 인플루언서들은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무형의 재산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강연이 될 수도 있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PDF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단건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구독으로 팔기도 하는 거예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같은 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칼럼을 매번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꾸준히 읽을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월 정기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내는 거에 대한 정산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멜론이나 넷플릭스에다가 돈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돈들을 여러분께 내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가 아는 한 부동산 크리에이터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매달 정산받는 금액만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직접 돈을 주는 모델들도 있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BJ분들한테 별풍선이라고 하는 금액이 정산될 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랐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현상은 지속되고 있겠지만 그런 식의 돈을 팬들이 직접 주는 거가 유튜브에서 슈퍼챗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송 스트리밍을 통해서 돈을 주는 거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플랫폼들도 계속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지고 있긴 해요. 요즘은 심지어 리틀리에다가 후원하기 버튼을 넣어가지고 토스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송금하는 거를 붙이는 것도 그런 플러그인들도 붙여서 되게 신박하게 후원받으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여전히 더 많은 또 파이프라인들이 존재하지만 한없이 길어지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으로는 저작권. 이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요즘 책을 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된 것 같아요. 출판사들도 요즘은 판매가 되지 않을 책을 만드는 걸 두려워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인쇄가 들어가고 물성이 있고 창고를 차지하고 매대에 올라가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이 되다 보니까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안 팔린다 라고 하면 출판사가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팔릴 수 있는 책을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생겼어요. 이거를 좀 씁쓸하게 보는 시선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책을 쓰자는 제안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시장에서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출판에 대한 제안은 물론이거니와 방송 출연 제안, 공구 제안, 협업, 프로덕트 만들기 제안 등등등등의 제안들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게 되면 그 책이 팬덤에 의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베스트셀러가 또 팬덤에 의해서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 같은 경우도 저에게는 첫 책이었으나 지금 오늘 기준으로 또 2만 부가 넘어가는 재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그 책을 사랑해 주시고 책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인스타에다가 널리 알려주신 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건 거죠. 이런 식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면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태국으로도 수출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개념에 있어서는 책이라고 하는 물성이 있는 성질의 어떤 것이 수익화가 되는 제품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각오를 하고 나는 반드시 저것을 향해서 갈 거야 말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관심 가지고 보면 볼수록 잘 보이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또 채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는 언젠가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점점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욕구를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계속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좋아지는 것은 몸이 좋아져야지 하고 운동을 하고 노력하면 몸이 좋아지듯이 인플루언싱을 할 수 있는 파워라는 것도 비슷한 성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심 갖고 보시고 실행해 보시고 또 많이 피드백을 스스로도 해보시고 커뮤니티 안에서도 해보시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내용이 너무 흥미로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게 여러분들께 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때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아나가고 이거에 대한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는 것들을 또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작하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지난해 처음 시작해서 첫 펀딩 때 1.8억, 그 다음에 금년 1월에 2억, 그리고 요번에는 94분 만에 1억 넘기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2.3억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집중해 주시면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 인스타에서 참여해 주신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높았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높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진행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채널이 얼마 전부터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 영향력이 돈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제가 그거에 대한 경험치들을 바탕으로 또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보를 좀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최근에 만들어낸 6억 넘는 누적 매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여러분들께는 어떠한 적용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주는 내용인 건지 생각을 해보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저를 모르셨지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여기에 등장한 숫자는 와디즈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발생한 숫자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에 신제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제품이 등장하는 거를 예고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 판매를 마감을 해보니 숫자가 얼마다 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 안에 판매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도 미래에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고 세상에 내놓는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생각을 미리 하고 있으면 좋을 여러분들께 필요한 이야기를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상황을 딱 설명하는 좋은 교본이 있으니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입니다. 비즈니스 트렌드를 알려면 이 책 꼭 읽어라 라고 적혀 있고, 아마존 재팬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이기도 해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좀 하냐면, 이제는 결과를 파는 시대가 아니고 과정을 판매하는 시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했던 것도 딱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결과를 판다는 거는 상품이 이미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만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가 판매의 시작인 거예요. 3가지 포인트 제가 지금부터 짚어드릴 텐데 기록해놨다가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모든 과정을 꼭 그때 기록해두세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쭉 빠진 거예요. 한 30kg 빠졌다 칩시다. 그러면 무엇을 먹었지? 운동 어떻게 했지? 이런 것들은 그때 기록해놓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제가 만들게 됐던 상품은 오콘 목다리라고 하는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나오게 됐었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시작이었어요. 항상 설문지를 좀 받았었거든요. 끝나고 나면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아쉬웠는지,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늘 받아왔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필요를 누적해서 6개월 동안 받아보니 어떤 트렌드가 좀 잡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때 잡혔던 트렌드가 뭐였냐면은 내가 컨텐츠를 좀 다룰 줄 알게 되니 유명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럼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였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는 거를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에서 볼 수가 있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게 그 다음엔 필요하시군요 라는 거를 끊임없이 라방으로 끊임없이 여러분과 만나서 해결을 좀 해나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좀 표현해 주셨거든요. 오늘 들었던 얘기는 너무 좋았어요. 더 듣고 싶어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거에 대한 심화 과정은 없는 걸까요? 라는 요청이 무수히 도착을 했었었고, 그거에 대한 요청들이 도착했었다는 것까지도 다 이 상품이 시장에 나오게 된 배경 속에 포함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가 1단계라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흘러간 과거를요, 다시금 현재 시점에서 서사로 재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다이어트의 비유를 해볼게요. 내가 언제 뭘 먹었고 운동을 어떻게 했어 라고 하는 거를 100일치를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보여주면 친구들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야, 그래서 너 어떻게 먹고 뺀 거야? 뭘 했길래 그렇게 살이 빠졌어? 라는 질문을 전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의 식단 일기를 그냥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패턴을 찾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는 먹어도 되는 거였던 거야? 뭐는 안 되는 거였던 거야? 이렇게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경험했었던 모든 과정은 다시금 재구성이 돼서 누군가가 갖고 싶은 스토리로 설득력 있게 재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와디즈도 마찬가지예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잖아요. 일본 사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상세 페이지를 기가 막히게 구성해라. 여러분들께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서사가 내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인트로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왜 기대가 될 만한 수준인 건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잘 서사가 되어 있어서 담겨 있으면 일련의 과정을 읽기만 해도 이미 빠져드는 거죠. 너무 내 이야기잖아. 나한테 필요한 얘기잖아. 그걸 이미 다 지나갔다고? 시간과 비용을 아껴줄 수 있겠네? 이러한 마음이 예열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미 읽던 중에 마음이 올라와요. 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와디즈의 서포터였어요. 정말 돈을 많이 썼거든요. 참여했었던 펀딩이 셀 수 없이 많고, 보통 어떤 식으로 사게 됐었냐면 충동 구매. 왜 읽다 보면 설득돼서 사고 있고, 읽다 보면 왜 담고 있지? 왜 이렇게 결제액이 커져 있는 거야? 이거를 경험했던 게 저다 보니까 저는 와디즈를 좀 어떻게 들여다봤었냐면, 재밌다. 나 또 설득당하네? 나 왜 설득당하고 있지? 어떤 포인트인 거지?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늘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설득을 당하면서도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서사가 있다면 그 서사를 설득력이 있는 스토리로 재구성을 하셔서 그것을 랜딩 페이지로 만드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그것이 됐다면 이제부터 소통인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가 사전 소통이었고, 이것이 세상에 출시가 된 것이 본 소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파는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은 어떤 공간이 있냐면, 마치 블로그처럼 새 소식 란이 있어요. 펀딩이 공개되고 그 새 소식 란을 통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건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펀딩마다 새 소식의 개수가 작지 않아요. 며칠에 한 번씩 반드시 등장을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과 어떤 교감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든 저희 팀인 사일런트 서비스가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과 계속 접촉을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인스타를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마치 공동구매를 진행하듯이 제가 어떠한 교감을 여러분들과 주고받고 있는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꼭 펀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가, 최근에 김치를 잘 판매하시는 성현상의 대표님이 매출이 30배가 증가를 하셨는데 딱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였거든요. 어떻게 해서 단맛을 만드는지, 어떻게 해서 배추 한 장 한 장에 고춧가루가 입혀지는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완성되고 숙성되는지, 그리고 그런 재료들은 어디에서 오는지, 이런 모든 과정을 공유했다 보니 믿을 수 있구나, 깨끗하구나, 좋은 재료 썼구나, 이게 계속 확인이 되니까 완판됐을 뿐만 아니라 품절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건 거죠. 그냥 이제는 당신의 과정이 가치를 만드는 세상이 된 겁니다.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이 가수든 크리에이터든 여러분이 김치를 만드시든 춤을 추시든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과정을 공유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있잖아요. 과거의 사건도 기록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재가공해서 설득력 있는 서사로 만들고, 그리고 났다면 그 이야기를 다시금 과정으로 소통으로 풀어가는 거다. 프로세스 자체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미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그것이 지식 상품이든 또는 유형의 제품이든 관계없이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효과를 보신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미리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끝까지 밀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막 지나가진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있는 힘을 다해서 벼락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클립이 굉장히 공감이 될 거고 번뜩하고 얻어가는 것이 있을 거니까요,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데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안 하면 죽어. 이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딱 날짜를 정해놓고 뭔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제이들은 그런다고 하죠.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뭐 내가 이거를 7일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1일차 이만큼, 2일차 이만큼, 3일차 이만큼 이러면 7일차에 끝나 있겠네?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상적이죠. 그렇게 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이 고민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니까 영상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냐, 1, 2, 3, 4가 지나가는데 내가 움직이질 않았어. 그리고 5일이 되면 약간 죽을 것 같아. 6일이 되면 큰일 났네. 이러고 6, 7일에 빡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 놓고 잘해. 그러니까 6, 7일에 몰아서 한 거가 꽤 결과가 좋으니까 다음번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또 그래. 그런데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그걸 주변에서 이제 한마디씩 더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지나가던 엄마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남자친구한테 나 그러다 또 밤샜어 그러면 일찍 좀 시작하지 그랬어 막 이렇게 말을 거두면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러나? 이게 되게 답답한 거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냐면 제가 그래요, 사실. 저는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에 그랬고요. 공부를 못했냐? 아니요,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리미리 공부했냐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벼락치기를 하는데 대신 벼락치기를 할 때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점을 딸 때나 공모전을 할 때나 보고서를 낼 때나 내가 자기소개서를 낼 때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요. 결과가 안 좋냐? 결과는 괜찮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결과는 괜찮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룬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에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게 극복이 되는 경험을 좀 했는데, 그게 어떤 기점이었냐면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 클립을 보고 나서였어요. 그 영상 클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냐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한 4명 앉아 있었거든요.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일단 첫 번째 위로를 받았어요. 어머, 나 같은 사람들이 저기 저렇게 다 모여 앉아 있네.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못하냐, 아니다, 해낸다, 근데 너무 힘들 뿐이다. 거기에 이제 박사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착수가 안 되는 거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런 머리가 안 굴러가고 있었냐, 굴러가고 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에너지를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쥐어짜듯이 쓸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위기감에 막 불안감에 막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 격렬한 또 모티베이션 때문에 더 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짜릿함을 어떻게든 감당하면서 결과를 탁 압축적으로 내는 거가 쾌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뭔가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고치려고 안 했었냐? 고치려고 했었죠. 안 되니까 사실 이런 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자유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나를 좀 인정하면서도 퍼포먼스를 잘 내려고 하면 뭘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아는 거. 그리고 그거를 막 너무 잘못됐다, 난 이걸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래서 벼락치기는 며칠이 필요한가, 이거를 아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7일간 할 거를 밀어서 이틀 남겼을 땐 결과를 낸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요, 만약에 1시간 주잖아요, 그럼 진짜 망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늦게 시작해도 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그 늦게가 할 만한 때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물리적으로 2시간은 필요한 일인데 내가 10분 전에 시작했다, 못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안 돼야 되고, 내가 살만한 시점이 언젠지를 나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내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언제부터는 반드시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기간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데드라인을 좀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최종 제출일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걸 나를 속이는 건 불가능해. 나랑 협업하는 누군가한테 주기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있다. 선생님 미리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봐주실 분이어도 질러 놓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께 드릴 예정인데요. 바쁘면 못 보셔도 괜찮은데요. 제가 대신 마감일이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요. 선생님한테는 일요일 날까지 보내놓을게요. 어려운 사람한테 말을 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데드라인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뱉은 말은 지키는 그 정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치를 이용을 해서 내가 데드라인을 이중으로 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벽주의도 있고 난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나머지 미루는 거가 습관이 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중 데드라인을 건 것 때문에 첫 번째 데드라인에서는 죽도록 급하게 해가지고 한번 끝내는 경험을 하실 거고 한 번 더 수정이 들어갔을 때는 와 퀄리티가 좋아지는데 신경을 쓸 수 있었네 라고 하는 거에서 또 되게 쾌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의 결과가 좀 좋았던 사람이고 내가 미루지만 그래도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좀 있다면 스스로를 좀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래 매번 마지막까지 몰았다가 밤새느라 고생이 많다. 밤을 좀 덜 새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조금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진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세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상을 들으신 분들께서 근데 은하님 미뤘다가 못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예행 연습하는 단계, 조금 더 누군가랑 피드백까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준이 다른 데드라인들을 촘촘하게 만들므로써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치들을 복수개를 설치하고 스스로를 트레이닝하는 것부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박찬호 선수와 김하성 선수를 만났어요. 축구에 손흥민이 있다면 야구에는 김하성 선수가 있는 것처럼 박찬호 선수 완전 레전드잖아요. 한 2시간 넘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참 많이 나눴는데 세계적인 거장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경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새로운 기록을 세워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저한테 질문을 하셨지만 강의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뭐 책이 잘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의 성과 앞에서는 겸손해지죠. 제가 조금 마음이 기뻤던 건 뭐였냐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장이 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습관과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 아닐까라고 책에 적었던 것이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일치했다라고 확인된 거장의 습관이자 저도 삶 속에서 실천했던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거장들을 보면 운동도 하던데 책도 읽던데 네트워킹도 하던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 오늘부터 내가 10가지를 다 해보기로 하자.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빡 넣어놓고 자 내일부터 아자아자 화이팅! 막 이러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보내보고 나면 어떻죠? 왜 하나도 하기가 어려웠지? 이렇게 느끼고 그게 한 3일, 7일 지나면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얘기예요.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뭔가가 너무 대단해 보여서 모든 걸 내 시간표에 다 구겨 넣어 볼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든 짐가방 싸듯이 빽빽하게 밀도 넣고 시간표를 짜보는 거죠. 무조건 실패해요. 밤엔 자괴감이 커지죠. 와, 나 이렇게 못 지키는 인간이었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습관이 하나가 나한테 정착을 하려고 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니 한 20일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아침밥을 안 먹던 사람이면 아침밥을 먹는 걸 습관화 시키는 것만도 20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요거를 한번 결심하기로 해보자. 이러면 달라져요. 전날 밤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될지를 오늘 밤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준비돼 있나? 냉장고에 넣어놨나? 랩 씌워놨나? 이런 식으로 긴장하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을 보내는 거를 20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21일 차가 되면 놀랍게도 습관이 됐다는 전제 하에는 내가 잠에서 깨자마자 거의 눈 비비고 일어나 바로 냉장고로 가서 음식을 꺼내서 차려놓고 먹기 시작하는 자동화가 딱 세팅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1일 차에는 아침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먹고 치우고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습관이 딱 되고 나면은 무조건 시간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루틴을 하나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관을 이식시키는 거예요. 아침밥도 먹으면서 글도 쓰고 싶다. 아침밥 안 먹던 사람이지만 먹고 내가 글 안 쓰던 사람이지만 쓰자 이러면 굉장히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두 가지 사건이 밀고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한 거 들어오면 몸에서 막 이상 반응이 일어나듯이 시간표도 막 꼬이거든요. 아침밥이 익숙해졌으면 그 익숙해진 바탕 위에 이제는 이어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져가 보기로 하자. 요거를 무조건 습관적으로 20일 동안은 2시간 하기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와의 약속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일을 노력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한 달락 적기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블로그를 처음 쓸 때 제가 블로그를 하나 완성하는데 평균 7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4시간 걸리더라고요. 몇 달 지나니까 20분이면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SNS에 글 하나를 매일 올리는 것이 한 8년쯤 되니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됐어요. 무엇을 습관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굴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가속도라는 게 붙게 됩니다.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내가 과거에 20시간 필요하던 것이 이제는 30분밖에 안 필요하니까 나에게 여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19시간 30분이 생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오래 걸렸던 걸 단축시켜 놓고 오래 걸렸던 걸 단축시켜 놓고 이렇게 해서 밀도가 높은 모듈들을 탑쌓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보는 거장들 같은 하루가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한대, 그리고 나면 아침을 먹는데, 그리고 나면 독서를 한대, 그리고 나면 글을 쓰신대, 그리고 나면 미팅 로그를 적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1년에 100억을 벌었대 라고 하는 분들의 시간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살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밀도가 높아진 게 아니고요.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20개, 30개를 쌓아 올리는 건 어렵지가 않다. 하지만 한 번에 20개를 익히는 것은 대가여도 쉽지 않다.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떤 습관들이 당신을 만드신 겁니까? 어떤 습관들이 박찬호 선수, 김하성 선수를 만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번에 하나씩이다. 오늘은 무엇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영상을 다시 앞으로 감기를 해서요.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들을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은하님,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건 꼭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제가 운동을 꼭 하려고 해요 라고 했더니 그 습관은 절대 밤에 배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제 습관 가운데 말을 보태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저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시간을 잘 쓰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보기에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책이 나왔죠? 그런데 8월 달에 강연만 굉장히 큰 게 2개가 있었어요. 큰 무대를 2개를 소화를 하고 바로 연이어서 책이 나오고 주중에는 계속해서 강의에 쓰면서 박사과정에 돌아가서 공부를 한다? 근데 애가 크고 있다? 복합적으로 많은 일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시간 관리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냐?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이번 편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보통 투두 리스트로 세운다. 해야 될 일들이 이만큼이나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기보다는 not to-do 리스트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 3가지 안쪽으로 확 줄이는 거. 요거를 항상 한다는 거를 저도 유념하거든요. 제가 정한 것 중에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과 관련 없는 그냥 수다 떠는 시간을 가져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모여서 차 한잔 할 수도 있지. 아니요. 그냥 그걸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엄마들 모임에 나가서 목적은 없지만 그냥 우리 한번 친해지자. 그리고 네트워킹 자리에 나가서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어울려보자. 이런 거를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부터 줄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나갔다 오면 더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좋은 인연이 연결돼서 나는 내 삶의 활력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MBTI가 E인 분들은 에너지가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MBTI가 I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나가서 집에 오면 그때 소진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간만큼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안 올라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로 손해인 게 내가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걸 상대방들이 모르느냐? 알죠. 예를 들어 저희 남편만 하더라도 저랑 관심사가 겹치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막 시작을 하면 제가 벌써부터 한 2마디만 했을 때부터 나는 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남이 딱 벌어졌을 때 미술작품 얘기로만 2시간 갈 수도 있는 거고 세계 정세 얘기로만 3시간 갈 수 있는 거고 애들 키우는 얘기로만 5시간 갈 수 있는 거고 뭔지 모르겠다 하는 대화로 내 시간을 보낸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아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후부터는 그런 시간들을 안 가진
한 지가 좀 많이 오래됐어요. 극단적인 예이긴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나는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나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가져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냥 끌려가고 있는 시간이 혹시 있진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들을 시간을 아끼려고 안 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라고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바빠져 보니까 운전하면서 뭔가를 멀티를 한다? 그닥 결과가 좋지 않아요. 차라리 대중교통을 타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그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노트에다가 내가 오늘 뭐 하기로 했지?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택시를 타고 푹 자요. 그러면 머리가 다시 맑아지거든요. 에너지를 비축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내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말 아껴 쓰고 싶다면 내가 되게 잘 하고 싶은 어떤 것과 연결이 별로 안 되어 있겠다. 나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적 없는 사담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내가 요즘 너무 술 마시는 양이 많은 것 같아. 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깨지 못해서 다음날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투두 리스트 중에는 음주가무 즐기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내 시간을 좀 먹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그것을 안 하기로 하면 여러분 시간 되게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실 때 투두리스트를 세우기에 앞서서 내가 안 하기로 하는 게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다음에 투두리스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는 목표가 나온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좀 줄여야 되고 무엇은 좀 늘려야 될까? 이렇게 균형 잡힌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는 자동 생성인데 무엇을 안 해야 될까는 자동 생성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쓰려면 무엇을 하지 않아야겠다. 요거를 무엇으로 정하기로 하자. 요거를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투두리스트로 넘어가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하시는 케이스든 온라인에 진입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케이스든 사업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매출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몇백만 원을 판매하시던 분이 몇천, 몇억 이렇게 판매하시는 일들도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의 숫자,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라고 하는 수강생들이 많은 만큼 오늘 제가 핵심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꼭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업 현장에 적용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그걸 일로 하고 싶다. 그 말은 즉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돈을 벌고 싶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들고 내가 시장에 내놓고 싶은 게 먼저 머릿속에 너무 선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책 한 권을 적어서 작가가 되고 싶다. 내가 빵을 잘 구워서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빵집을 차리고 싶다. 또는 온라인에다가 강의를 내놓으면 PDF를 내놓으면 누군가가 사가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한번 시장에 내놔볼까.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그걸 누가 사가서 누가 나에게 돈을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신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놓은 어떤 것을 누가 사는데 나한테 얼마를 낼 예정이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작가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작가님 한 분이요. 베스트셀러가 무려 2권이나 있으신 분이시고요. 되게 유명해요. 엄마와 함께 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요. 돈을 잘 불리고 싶은 엄마들에게 무한히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서 이제 이분이 조금은 고민 상담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전화가 걸려오는 게 늘 엄마들한테 전화가 오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상담하다 보면은 시간은 가 있고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하는 현상을 지금 몇 년째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께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내가 조금 더 사업하시는 분들과 또는 예산이 크신 분들과 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내놓은 컨텐츠나 내가 세상에 내놓은 내 대표 상품이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건 거죠.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전자는 엄마는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엄마는 가계부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얘기가 쭉 있는 내용이라면 후자는 사업가가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넘어서 불리려고 하면 어떤 투자가 가능한 걸까? 어떠한 옵션들이 눈앞에 있게 되는 걸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걸까? 두 개가 키워드도 다르고 중심 생각도 다르고 중심 주제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내가 한 경험을 내가 컨텐츠로 내놓으면 그게 가장 좋은 컨텐츠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건 거죠. 다시 했던 얘기로 좀 돌아가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상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고객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나고 싶은지가 정의된 상태에서 두 번째는 그 고객을 향한 컨텐츠들이 여러분의 온라인에 전개가 되어야 해요. 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지난 겨울에 큰 도움을 드렸던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아이들의 스키를 어떻게 스키를 타면 되는지 어떻게 보드를 타면 되는지를 강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한 달에 많이 매출이 발생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발생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난 겨울에는 어느 한 달도 1억을 넘기지 못한 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많으면 한 5배 이상의 성장이 일어난 거죠. 어떤 변화가 5배 이상의 성장을 일으킨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컨텐츠가 달라진 거였었어요.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이렇게나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었고 광고되고 있었다면 저랑 함께 하면서 누가 여러분들의 고객입니까? 여러분들의 고객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컨텐츠로 연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한테 돈 내는 건 어머니들이신데 우리 어머니들은 뭐가 필요하시지? 무엇을 나한테 항상 상담하면서 요청하셨었지? 이 생각을 하게 되시니까 그 내용들이 컨텐츠로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공감하는 엄마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의하게 되고 매출을 일으키게 되고 또 연결해서 강습을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매출이 월에 기본 억 이상을 하게 되는 게 평균값이 되어버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정리를 잠깐 할게요. 첫 번째는 내 고객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고객을 향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놔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컨텐츠가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또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차별화된 강점과 역량, 여러분의 가치를 그것을 잘 담아내는 거를 연재해야 돼요. 내가 상품 하나 진짜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끝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엔 너무 많은 상품이 있고요. 너무 많은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품과 서비스를 갖춘 채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너무나도 많거든요. 내 고객 정의가 됐고 내 상품이 정의가 됐다면 그렇게 고객을 면면히 만날 수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계속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서비스인가 타 경쟁자들에 비해서 또는 시장에 있는 대안들에 비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또 컨텐츠에 드러나야 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저희 수강생들의 사례를 들으면 컨텐츠 강의 자체가 잘 된 그 에비던스를 보면 내가 분명히 저분한테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물음표까지는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느낌표로 바뀌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갑을 열까 말까의 기로 앞에서는 여전히 7번이고 10번이고 망설일 수 있고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게 소비자의 마음이라는 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젠가는 열리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노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 여러분의 컨텐츠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대화를 잘 끌고 나가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또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도 더 해볼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궁금하고 어떤 내용들을 함께 좀 듣고 싶으신 건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어떤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과 만들어갈지를 고민을 해볼게요.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 책 안에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이 나온 부분을 보고 너무 와닿았어요. 어떻게 바꿔나가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는 후기가 정말 많이 도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책을 많이 보고 책을 참 즐겨 읽지만 그중에 이 책은 내가 좀 다시 읽고 엔독하고 싶다 라고 느꼈던 책은 사실 몇 권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꼈던 책 중에 한 권이 이 캐럴 드웨이의 마인드셋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성장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을 적으신 저자가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캐럴 드웨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은 뒤에도 적혀 있지만 40년 동안 성공의 비밀을 탐구했고 그걸
그것에 대한 연구 성과로서 이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기르는 기로에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마인드셋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마인드셋이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MBTI 좋아하시죠? MBTI 해보면 너 T야? 너 F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T는 사실 기반으로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F들은 조금 더 감정, 과정 이런 거 중시해가면서 상대방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고, F랑 T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모든 극에 있어서의 대화가 있는 것처럼 헤럴드 웰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마인드셋을 극을 두 개로 나누자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F랑 T처럼 개인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인가? T인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고정과 성장도 그래요. 고정 100%, 성장 100%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좀 궁금해지시겠죠? 나는 고정일까? 나는 성장일까? 나는 어느 쪽일까? 궁금해지실 텐데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설명들을 좀 하냐면요.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성과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전적으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나 풍부해, 나 이렇게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세상에 짠 하고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럼 처음 하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에 가가지고 중국어 선생님이 나와서 발표 한번 해봐 라고 하면 누군가는 난 처음 배우니까 긴장할 거 없이 그냥 하면 돼 이러고 중국어를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는 내가 처음 배우지만 너무 못하면 창피할 것 같아, 그래도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바짝 얼어붙는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쪽이세요? 저는 이 예시를 들었을 때에는 나는 완전 얼어붙는 과인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거 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고정 마인드셋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막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됐을 때 보여줘야 되는 거다 보니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난 잘해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라는 건 거죠. 근데 성장 마인드셋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계속 무한히 나는 성장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거죠. 내가 오늘 중국어 발표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오늘을 지나고 내일이 되면 더 잘할 거고 1년 뒤면 더 잘할 거고 10년 뒤면 더 잘할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 성적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가 사실 더 중요한 건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고정과 성장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구분이 된다라고 친다면 누가 더 성공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캐럴 드웨익이 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 매번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 무엇을 했다 하면 절대로 결점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고정 마인드셋보다 성장 마인드셋이 성공할 확률이 몹시 높고 실제로 성공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가 안 깎였으면 좋겠어, 난 창피를 당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축이 되기보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차피 다 성장하는 중이야, 성장하는 중에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성장하는 중에는 부족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훨씬 더 과감하고 용감하고 실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는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확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와, 나 완전 고정 마인드셋이었네. 결점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완전 완벽주의에 준비 안 되면 나가기도 싫어하고 발표 같은 것들은 발발 떨면서 밤새면서 준비하고 그냥 고정 마인드셋 그 자체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좌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너무나도 또 이 책이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고정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고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에 변화를 가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한참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파트를 책에 좀 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 해주고 싶었던 얘기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럼 성장 마인드셋으로 좀 바뀔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는 저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고정 마인드셋이 튀어나오는 그 측면을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완벽주의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친구들 앞에서 발표는 좀 잘하고 싶어, 내가 일은 좀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요리하는 환경이 됐다거나 청소하는 환경이 됐다고 했을 때는 요리를 그렇게 꼭 완벽하게 해야 돼? 청소를 꼭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느슨해지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느슨한 영역이 있을 거고
쪼이는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언제 그렇게 팍팍해지고 쪼이기 시작하는가 라고 하는 그 면면을 알아차리는 게 먼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떨 때 고정 마인드셋이 확 올라오지?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린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좀 지켜보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붙여주래요. 그래서 저는 고장아라고 붙였어요. 아이고 고장아 너 또 왔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됐어요. 또 완벽주의를 부리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이고 고장아 또 긴장했니? 아이고 고장아 또 하기 싫으니? 그렇구나. 일단 이해를 좀 해주래요. 왜냐면 그거는 자꾸만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니까. 근데 그런 다음에 걔를 달래주라는 거예요. 괜찮아. 좀 실패하면 어때? 다음에 저러면 되지. 이렇게 그 고장이한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끌고 가면서 성장해도 괜찮다. 성장하는 건 좋은 거다. 격려해 주라는 건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정말 저의 세계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는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점을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를 내보자. 이런 말을 나한테 더 많이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이 파트가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로 들어갔을 때는 한 6장으로 굉장히 요약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 챕터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6장을 그렇게 적게 된 배경에는 이 두꺼운 책이 있는 겁니다. 이 책도 여러분들 연계 독서로 한번 해보시는 거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직장에서는 매해 승진하시는 분을 되게 흥미롭게 봤었고요. 정말 젊은 나이에 사장님이 되시더라고요. 가르친 학생 중에서는 2달 만에 1만 팔로워, 뭐 몇 달 지나니까 5만 팔로워, 돈도 한 달에 몇 억, 막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분들, 누가 봐도 좀 멋지다 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들인 건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태도인 것 같아요. 무슨 태도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3가지 성취를 이끌어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선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주인의식이 대단해요.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하기로 한 일, 이건 내 일이다. 이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런 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갖는 태도 아닌가요? 그런 건 자기 일하는 프리랜서나 1인 기업가나 아니면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시고 임원으로 가고 사장님 되시고 하는 분들, 연봉 높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도 공통점이에요. 즉 이거는 개인이나 조직 속에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공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태도더라. 세계적인 미래학자이면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7권이나 쓴 다니엘 핑크라는 작가이자 강연가이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에서 보면 자기 결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의 핵심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공감하는 게 조직 속에 있는 누군가조차도 남의 일을 해주는 을의 위치에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내 일이야. 나랑 관련된 일이야. 라고 이걸 태깅할 줄 아는 분들은요.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데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명백히 남의 일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내 일처럼 생각을 하냐. 내가 내는 결과가 남의 결과인 거지. 내 거라고 태깅할 수 없는 어떤 일일 때가 있지 않냐. 돌아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특히 20대 초반일 때 제가 대학을 졸업 예정이었을 때였죠. 회장님께 보고하는 부장님의 자료를 만드는 인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금요일 밤이 되면 무거운 숙제를 주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까지예요. 부장님이 회장님께 들고 들어갈 자료의 스케치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내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보고서에 오운환이라고 박혀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보고서에 들어가는 그 자료가 정리가 잘 돼서 정말 좋은 보고였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니까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때 그렇게 훈련 받을 때 진짜 열심히 했고 저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경험이 너무 고마운 게요. 제가 강의를 구성할 때나 책을 쓸 때나 항상 그때 혼났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 검열의 필터가 늘 작동을 하니까 강의를 만들 때에도 쭉, 책을 쓸 때에도 쭉 결과적으로 우리 독자분들이나 수강생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대체로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긴 내용이 잠깐 들은 것처럼 연결되죠? 그때 훈련받은 거예요, 사실.
20년 전에 박살나면서 훈련받은 건 거죠. 내가 어떻게든 저분을 만족시켜 보겠다라고 오기를 부렸던 그때부터의 태도가 지금 20년 뒤에 저의 결과물들을 너무나도 달라지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야 어떻게 금요일날 밤에 숙제를 주냐? 근데 왜 주는 돈이 안 달라지지? 자기 보고서에 들어갈 걸 나한테 시킨다고? 이건 내가 열심히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 레슨을 못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남일이다 내일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다니엘 핑크가 이야기했던 거가 정말 와닿았는데 어떻게든 내일로 치환해서 태깅할 줄 아는 능력, 내가 이것을 의미 부여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후의 업무 만족도, 업무에 임하는 태도,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결과,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을 하냐 못하냐로 가버린다. 완전 공감해요.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보고서가 만족이 되는 거는 내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보니 당연히 그 인턴이 끝났을 때 채용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됐었고, 그리고 아마 그 태도로 제가 만약에 입사를 해서 계속 다녔다면 승진도 잘 했겠죠? 그때 잠깐 고통받으면서 배웠던 그 태도는 정말 내 인생에는 귀한 영양분이 됐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도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냐면, 제가 어떤 과거의 습관이 좀 있었냐면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어렵다는 말을 좀 달고 살았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선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 좀 고쳐봐 라고 구박을 딱 하더라고요. 구박이었다기보다는 진짜 그것도 인생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먹어봐 라고 했는데, 와 그러고 진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모든 새롭게 맞이하는 자극을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고친 이후로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렵다란 말을 하지 말자. 시작이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고쳐먹은 태도가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점점 쉬워지겠지. 시간을 들이면 안 될 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거를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도 이식시켜주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오케이마미님. 오케이마미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바뀐 마인드셋 중에 너무 좋은 마인드셋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다 보면 쉬워진다. 시간을 들이면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할만해졌어요 라고 최근 무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바뀌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하는 정성스러운 태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행복은 혼자 가능하지만 성공은 타인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행복은 그냥 내가 커피 한 잔 떠놓고 커피 향이 좋아도 행복이고, 내가 그냥 이불에 누워서 이불 촉감이 좋아도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도움이 별로 안 필요해요.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남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주는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승진을 하려고 해도 나를 승진시켜주는 상사와 나를 인정하는 팀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올라갔다면 나를 또 서포트하는 부하 직원이 있어야 되듯이, 성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과 어우러져서 들어가는 건데, 이때 어떤 태도로 남에게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 하나를 기억하면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듯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죠?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할 때에는, 그리고 연애할 때에는 세상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처음 요리를 해줬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마 그릇에 묻은 기름 한 방울 오게티라고 생각하면서 키친타월로 닦아가지고 갖다 주고 이런 정성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먹는 누군가도 너무 행복했겠죠. 그런 태도로 매일 대할 수 있으면 관계가 점점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제 무슨 사고를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알아서 차려 먹어,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게 태도의 변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공을 하려고 하면 나한테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사랑했을 때의 그 모습으로 정성스럽게 대하는 태도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해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결혼 생활도 성공적이고요, 직장 생활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성공적이고요, 소중한 사람에게 잘하는 정성, 그 마음으로 내가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일관성 있게 노력해서 대하는 그 태도,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태도로 대화를 시작하고 종료할 거지? 요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은 결과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태도가 너무나도 많지만 3가지만 꼽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성장을 잘하고 빠르게 하고 결과적으로 해내시는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3가지 태도가 좀 공통적으로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은 이 3가지를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댓글로 여러분 3가지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하고 실천해야겠어요 라고 느끼셨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하나씩 해봐도 좋을 거고요. 이 3가지를 동시에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 라고 욕심을 내기에도 다 귀한 태도들이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좋은 성장, 성취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